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때리지 않겠나. 중국이 미국이랑 붙은 건 정말 제가 봤을 때 큰 실수고, 아직은 지금 뭐 AI전, 드론전으로 가고 있는데 택도 없는 경쟁력이잖아요. 자, 박사님 모시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즘 중국이 안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요. 중국 이슈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 경제, 뭐 소비, 투자, 수출 좀 어떤 상황인 건가요? 고난의 행군? 90년대 북한을 우리가 묘사하던 말이었는데, 네. 90년대 초반 그 러시아로부터 그 원유 공급이 끊기면서 북한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거기다 이제 큰 물, 대홍수까지 벌어지면서 치명타를 받고 그 뒤로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붕괴된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중국이 이제 큰 홍수를 만났는데, 그 홍수가 뭐냐 하면 뚝이 양쪽에서 터졌는데, 한쪽에서 뚝 터진 건 우리 다 아는 부동산이 터진 거고요. 부동산. 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미국의 경제 제재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이 양쪽에서 이제 뚝이 터지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침체될 때 북한이 혼자 이거 자력갱생하다 저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이 양쪽에 뚝 터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좀 적절하게 취하거나 하는 걸로 대응하기보단 버티기,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바닥에서 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자신 없는, 이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뭔가 좀 문제가 많이 생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북한 같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서서히 둔화되고 무너지는 그 가능성이 좀 보여서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 뭐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 조금만 지나면 이제 넘어간다 했는데, 중국 경제 성장이 낮아진, 뭐 성장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부동산과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 부동산 보니까 파산 이슈 작년에 있었고, 지금 뭐 빈집 1억 3천만 채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인가요?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 나라라서, 네. 그래서 어떤 걸 이제 저희들이 주로 좀 보냐면, 그 100대 개발업체, 그러니까 탑 100 디벨로퍼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대 개발업체들의 전년 동기 대비 판매된 집들,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뭐 분양된 집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0%. 저도 이 통계가 믿어지지 않아서 블룸버그 들어가서 다시 통계를 보니까 맞더라고요. 한마디로 기업들이, 건설회사들이 집을 지어서 이게 팔지를 못하고 있거나 또 짓는 것도 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문제가 뭐냐면 근데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비중이 적게 잡아도 한 20-30% 되거든요. 더 문제는 그 도시지역 고용의 40%. 부동산에서요? 예. 우리도 옛날에 90년대 그랬죠. 예, 한국도 그때 국민주택 200만 원 뭐 그러면서, 네네. 우리 대구 사람들끼리 그렇군요. 이야기하자면 성서나 월배, 네네. 예,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들이 다 그때 지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들. 하긴 그만큼 일손이 필요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나고 경제 전체에 강력한 어떤 주택 공급에 증가세, 또 그게 또 다 팔리는. 그래서 선순환을 타면서 그때 우리나라 뭐 응답하라 1994 이런 시대에 나오던 그 금리 10몇 %의 경제는 계속 성장하던, 뭘 해도 된다라던 낙관적 분위기가 조성되던 그때가 우리가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그 건설 부문 비중 20% 후반. 근데 지금 중국은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불황이 왔고,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을 딴 나라들은 하는데 중국만 수출도 잘 안 되고 하면서 생산 쪽에서 뭔가가 안 돌아가니까 건설 말고는 지금 돈이 없는데, 그 2021년 공동부유 정책 시행 이후부터 지금 만 3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 개발 회사들,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대해서 대출해 주지 말라, 자본 비율 규제 이런 걸 계속 강화하니까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다리면 더 싼 값에 뭐 이런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또 시장의 심리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고용이 붕괴되고, 이렇게 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악순환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이 어떻게 해외에서 들어오던 기름이 없으니까 나무를 베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연료를 쓰던 러시아산 중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무를 베서 목탄을 하다가 그게 이제 홍수를 막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나무가 다 헐벗어서 붉은 산이 되는 순간 홍수 피해, 그 토사가 바로 사실 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정말 여기는 절대 그 나무를 베면 안 되는 그런 것에 이제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또 그 밭을, 산 비탈을 다 개척해서 밭을 만들다가
토사에 다 밀려가면서 경제가 붕괴됐잖아요. 이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 첫 번째 방아쇠가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 금지 또는 중지였다면 여기는 이제 부동산이 그거였는데 그러면 무사하겠다 그러면 빨리 구호 조치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딜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개방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특히 양안 간 갈등까지 심화되면서 수출이나 이런 쪽에서 거의 나오는 게 없고 그러면 이제 자력갱생인데 뭐 이게 저 러시아산 원유 좀 싸게 들어오는 거 정도 말고 과연 지금 중국이 모멘텀이 있는가 외부에서 모멘텀이 있는가 없다 그러면 금리라도 인하하고 뭘 해야 되는데 미국이랑 중국 간의 금리 차이가 5% 벌어져 있는데 그죠 1.3이니까 4점 몇 % 벌어져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할수록 중국의 부자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결국 재정정책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GDP의 20% 가까운 건설 투자를 했다라는 건 이미 고국과잉이 심하다는 건데 여기서 정부가 다시 뭐 고속철도를 넣는다는 등 뭐 도로를 만든다는 등 이런 게 과연 효과가 있겠냐. 우리 고향인 대구에서 광주 가는 고속도로 하나 있잖아요. 우리 올림픽 고속도로 88도로라고 불리는 도로를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한번 해봤는데 평일이긴 했지만 가는 동안에 앞뒤로 자율주행을 켜놓고 있는데 앞차와의 간격이 붙어서 약간 이렇게 주행 코스를 바꿔야 되는 일이 한 2시간 운전하는 사이에 몇 번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텅텅 비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인프라가 많이 깔리거나 또는 필요 없는 곳에 깔리면 효율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다 서울로 가는 도로만 막히지 지역 간 도로는 안 막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핵심은 인프라를 많이 건설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회수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중국은 회수도 못하는 인프라를 잔뜩 지어대기만 하지 이게 뭐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지금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시진핑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힘들어진 부분도 있을까요? 자초한 면이 많죠.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다들 좀 예전 일이긴 한데요.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있었던 보시라이 사태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보시라이요? 예, 보시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국의 1선급 도시 그러면 북경부터 시작해서 상해, 베이징, 천진 그러면서 충칭도 종종 들어가잖아요. 그 충칭시 서기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 중국 경제가 너무 과열이 되고 그럴 때 마오쩌둥 정신으로 복귀하자 이러면서 막 기율위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감사원 이런 데랑 이제 손을 잡고 청렴결백한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쳐내자 뭐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반부패 정책 이런 걸 펼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부패 문제 그러면서 스스로 저질렀던 부패 문제로 감옥 갔을 때 이 사람을 또 옹유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여러 시도들 쿠데타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비춰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중국 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야 이거 지금 개방을 너무 우리가 가속화하다가 불평등도 심하고 국민들의 불만은 되게 큰데 또 반대편에서는 꿈도 꾸기도 싫은 문화 대혁명을 연상시키는 보시라이 쪽의 이런 기세들 또는 이제 당내에서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 깨지겠다 이거. 그러면서 한 명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이 사람에게 10년이라는 기한을 두지 말고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뭐 한 20년이든 30년 동안 권력을 주자라고 이 양당이 그러니까 태자당과 저기 상하이 방의 한쪽이 묻고 한쪽에서는 공청단이 한편이 돼서 둘이 타협을 본 사람이 시진핑이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양쪽에서 밀던 왕준이나 리커창 같은 사람들이 아닌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에게 권력을 많이 주고 지금 이 사람이 뭘 하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협의 산물이고 얼마 전 니케이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경제 성과 안 좋다고 원로들한테 몰려가서 혼났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는 연립정부의 공동의장 정도의 상황이고 물론 권력은 세지만 그 모든 반발이나 모든 노선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이라는 게 어떤 식의 정책들이 나오냐 하면 보시라이 걸 엄청 갖다 쓰는 뭐 반부패 정책을 계속 강화한다든가 공동부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때 당시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사람들의 정책을 짬뽕해서 쓰는 중인 거죠. 그리고 그 타협 노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중국이 이 문제에 봉착한 건 결국 저는 한계에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했지만 중국이 미국이랑 붙은 건 정말 제가 봤을 때 큰 실수고 아직은 지금 뭐 AI전, 드론전으로 가고 있는데 택도 없는 경쟁력이잖아요. 적어도 군 쪽에서는 택도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한테 벌써 그렇게 전랑 외교 같은 걸 한다라는 건 잘못한 거 그 사람의 실책이지만 그 내부에 있는 중국 내의 과도한 어떤
투자 그리고 부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어떤 뭐 마오쩌둥 정신, 뭐 그죠? 마오 주석 사상 뭐 이런 것들 강조하고 그러면서 또 평등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공동부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서 공산당 내부에서 다 공유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잘한 실수도 있었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 등장 같은 외부 요인도 있기는 있었지만 중국 내에 지금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잘못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그 양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다. 보는 거죠. 지금 트럼프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중국에는 더 안 좋은 건가요? 그러겠죠. 더 압박이 가야 예, 더 압박을. 뭐 사실 바이든 정부도 뭐 중국을 압박하고 있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만 했다면 트럼프는 아예 뭐 수입 중지 명령 이런 것도 충분히 내릴 사람이니까. 게다가 뭐 멕시코 장벽 건설한다. 일률적으로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 10% 일률 관세 부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중국이 22%인가 23% 관세를 부과되는데 거의 30%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때릴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들이 나오는 걸 감안하면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겠나.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국 환율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7위엔 근처에 있으니까 저 환율을 다시 6으로 5로 내려라 이렇게 명령할 텐데 그 중국이 그걸 들어주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경쟁력 문제가 생길 테니까. 이래저래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된다라는 건 앞은 계속 이쪽은 안 풀린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안 풀린다라는 징후로 봐야 되는 거고 남아있는 건 공동부유든 부동산 시장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이 집단 지도체제 속에서의 만들어져 있던 어떤 경제 내에 존재하는 그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시키겠다는 그런 합의를 지금은 좀 완화하자. 이런 설득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제대로 된 지금 정책 대안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의 중국 봉쇄는 뭐 박사님 지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중국을 좀 어떻게 더 무너뜨릴까요? 이미 아니면 많이 무너뜨렸으니까 이제는 그냥 조금 그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만든 그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라는 아주 재밌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AI 특집 기사가 20페이지 정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요약을 받았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만든 미국의 그 메이븐이라는 MAVEN입니다. 메이븐이라는 인공지능 사령부를 미국은 이미 7년 전에 출범을 시켰고 그 출범을 시켜서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때 망신은 당했지만 사상자 없이 그렇게 철군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피아 식별 그러니까 남과 우리를 아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타겟팅하는 능력들 그러니까 그걸 확률적으로 저건 우리는 아군이다 아니다 이거를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지도 그 영상만으로 다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사령관이 제일 마지막에 타잖아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건 지금 하마스 전쟁에서의 어떤 벙커들이라든가 지하 통로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쫙 하면서 그 뒤에 가서 결론이 뭔지 정말 재밌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메이븐의 최대 목표는 사막 지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아니다. 이제 중동에서는 이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냐? 나무가 우거져 있는 온대 지역에서도 더 정교한 목표들을 다루고 통제하고 전쟁의 징후를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러시아가 지금 침공하려고 해요라고 바이든이 경고했던 거 기억나시죠? 전날 경고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령부, 인공지능 사령부가 이미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최대 지금 적국, 가상 적국은 그리고 중국의 AI 기술이 최대의 적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싹을 꺾지 못하면 미래 전쟁에서 우리는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따라서 AI,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성장, 발전 이런 것들은 중국 경쟁자들에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들이 계속 실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금 중국은 누가 정권을 잡든 전쟁 기술의 핵심인 드론과 AI 쪽에서 또는 로봇 병사 쪽에서 그걸 지시하는 지도부들의 그 문제들을 누가 잘 다루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거고 그 승패를 좌우하는 건 결국 칩 그리고 다양한 이 IT 관련 기술들을 얼마나 우리 우방국에서 잘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이 군사적인 목적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군사적인 목적에 대한 어떤 중시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가 당선된 다음부터 사실은 심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래저래 보더라도 저는 앞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그 AI 관련돼 있는 각종 기술들에 대해서 한때 중국이 굉장히 앞서갔잖아요. 사람들 얼굴 식별 기술부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여기서 추가적인 발전을 못하는 공급망을 다 잠그는 정책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중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냐. 누가 잡아도 이건 마찬가지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기술로 군인을 대체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무너지고 있는 중국 경제 해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방법은 정해져 있죠. 수그리면 됩니다. 수그리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수그리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느끼시겠지만 시장을 개방하고 그리고 두 번째 처벌하고 기술을 훔쳐갔던 기업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허용된 범위 내의 기술에 대해서는 열어주시면 저희가 이런 거 개발 안 하겠습니다. 군사기술 관련돼 있는 것들은 개발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또 양안 간의 긴장 이런 거에 대해서 불가침 선언 같은 걸 좀 한다든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 거대한 AI와 양자 컴퓨터와 또는 로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혁신 생태계에 중국이 파트너로 참가를 하겠다. 우리가 오리지널 기술 이런 거 꿈도 안 꾸겠다. 그런 거 하면 빨리 우리한테 징계를 때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불가침 협정이든 아니면 배치해놨던 군대의 철수라든가 예를 들어 푸젠성에 배치된 군대라든가 또는 지금 진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척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들 중단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폐쇄적이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자기들 하나도 수입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입 시장의 전면 개방 그리고 금융 시장의 개방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 사실 이게 중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벌써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중국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허용해주면 우리가 생각해도 많이 빠지면 선전이든 상해 부동산 하나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고 더 나아가 이런 식으로 해외 자금들이 들어오면 주식시장도 살아나면 꼭 은행에 가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만이 모든 재테크의 왕이다라는 시각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수입시장이 개방되면서 다양한 선택의 폭들이 생기면 중국 기업들도 우산 속에서 온실속 화초처럼 자라던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시행하자는 게 이게 이제 사실 과거 공청단이 주장했던 이런 주장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전면 수용하고 보시라의 계열 또는 보수파의 어떤 저항들 이런 것들을 뿌리쳐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가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부와 권력을 잃어버릴 것 같던 위협이 처하면 이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궁금한 건 그러면 시진핑 정부가 혹시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를 할 수 있나요? 그걸 하게 되면 시진핑 정권의 그런 간판은 바뀌겠죠. 시진핑이 갑자기 일거창처럼 편찮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의 전제는 그 사람이 1인 독재, 카리스마 넘치는 1인 독재자라고 저는 생각 안 한다는 거에서 시작한 거죠. 즉, 그 푸틴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공동정부의 얼굴마담이고 그가 하는 정책 자체는 2008년에서 11년 사이 중국 공산당 내에 그 치열한 논쟁에서 그냥 양쪽에서 빼온 거에 불과하고 오리지널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오리지널 없는 그러면서 최근에 들린 징후로 보면 그 리더십이 많이 약화된 징후가 보인다라는 걸 생각하면 명분은 시진핑이 잘못했어. 우리 사과해. 그리고 덩샤오핑이 어쨌든 죽은 다음에 우리 사과해. 개혁 개방해. 했던 것처럼 뭔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은 내부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걸 제가 국외자가 일개 이코노미스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이런 대안은 셋 다 하면 참 좋지만 한두 개라도 하면 충분한 효과는 얻을 수 있다. 대신 이제 기득권층의 저항. 예를 들어서 군부가 싫어하겠죠. 그 항공모함 건설 계획들을 지금 1년에 2척씩 뽑아내나 그렇게 뽑아내고 있는 중인데 이걸 항공모함을 예를 들어서 뽑지 않겠다. 우리 대항해군 안 하겠다라고 하면 군부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갈등의 조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박사님은 차이나 피크론을 좀 찍었다고 보시는 쪽인가요? 이게 2012, 13년에 찍은 걸로 보입니다. 10년째 하락 중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은 앞으로 계속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 일단 파산을 겁내지 않고 경영하는 나라잖아요. 후아웨이나 샤오미나 오포 비포나 할 거 없이 CATL이나 이 수많은 중국의 어떤 기업들이나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거기 올라가냐 하면 사실상 실패해도 되니 우리는 끝까지 널 밀어주겠어라는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과 끝없는 자금 지원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블락을 걸지 않았으면 사실 칭화 유니그룹이 세계 몇 등 안에 있는 낸드나 디램 제조회사가 벌써 돼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이 성장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이 알아서 박살을 내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2017년 슈퍼사이클도 경험하고 2021년에 또 한 번 역대 최대 주가도 기록했던 건데 그거에 맞서서 그 싸워오던 저력 자체는 남아있잖아요. 특히 CATL 같은 데는 이번에 LFP 배터리 뭐 반값 판매 그리고 유럽에 여행 중에 BYD 광고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충분히 저는 중국은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해도 충분히 대외 관계만 좀 하거나 시장의 소비 수요를 자극하는 그런 정책들 뭐든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은 있는데 이거 실기하면 이제 아까 서로 돌아가서 북한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수준의 만성적인 정체 내진 저하가 빚어줄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정말 중차대한 순간인데 내에서 뭐 갈등이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정협인가요? 그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그 어제 문의만 일단 국회 개원 전에 그 전에 정치협상회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정들이 있는데 지금 별로 나오는 소식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내부의 갈등이 심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하는 거면 아마도 이제 예전에는 세계 1위를 넘을 수 있다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그럴 가능성은 너무 낮아졌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세계 2위에 이제 중국이 저 뭐 밑으로 떨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니다. 일단 레벨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처럼 딴 나라 뛸 때 못 뛰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 추월당하는 그러니까 늘 추월만 하던 나라가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인도한테 추월당한다면 충격이 엄청나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인도 성장률이 7에서 8% 나오는데 마치 20년 전 중국 기세잖아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탈출한 기업들이 인도로 가는 거고 중국은 그렇게 육성하던 제조 2025의 핵심 기업들이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드론, 생명과학 뭐 등등등 이런 거에서 AI 그죠? 양자 컴퓨터 이런 거에서 쫙 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가장 힘을 줘서 육성하고 있던 반도체는 일단 거의 정말 힘들어 보이는 화웨이 이번 신제품 테스트해본 사람들이 다들 웃잖아요. 야 이거 참 절대 수익이 안 나겠는데 이건 돈을 벌 수가 없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정 기술을 생각하면 수율이 엄청 안 좋은 공정을 통해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뭐 억지로 만들 수 있고 자체 오리지널 기술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사이에 남들은 놀지 않잖아요. 거기다 이제 2차 전지, 지금 저렇게 공급과잉 되고, CATL이 암만 공격적인 경영을 한다지만, 아무리 LFP 원가가 낮다지만 저거 반값으로 하면, 저 수익 날 수 있나? 그리고 중국 정부도 저렇게 재정 적자가 지금 엄청나게 아까 이야기했던 인프라 투자 때문에 쌓이는데, 언제까지 국영기업들의 저런 어마어마한 적자를 계속 막아줄 건가? 이런 거, 뭐, 드론 이런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한때 넘버원이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부각을 나타내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AI 지금 이쪽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수출 금지 이런 것들 보면 앞으로 과연 그쪽에 첨단 산업 쪽에서 미래가 있는 거는 겨우 전기차 정도인데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좋은 내수 시장이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건설 쪽에서의 어려움, 실업의 상승이 내수 경기를 가로막을 텐데 이거 버틸 수 있나? 세 가지 중에 그 군사적 대치 관계라도 좀 풀면 일단 좀 이게 이런 게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계속 중국을 옥죄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좀 사라질 수 있고 아니면 시장을 개방해서 어떻게든 뭐 좀 그죠? 소비자들의 어떤 지출을 자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첫 번째가 그렇게 힘들다면 세 번째, 두 번째라도 좀 하는 게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할 것 같아서 저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정체 상태로 계속 가는 거고 또 뭐 만에 하나 운이 없으면 뭐 자연재해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러시아산 원유가 끊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저 어떡하려고 저러나 답답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은 보이는데 저게 정치적으로 못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 많잖아요. 우리도 저출산 문제 이런 거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눈앞에 보이는데도 정치 문제 때문에 안 하잖아요.